중국 경제는 워낙 이제 바닥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개혁개방이라는 게. 그래서 10%대 성장을 계속했고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가 장저민 말기 호진타오 때 들어오면서 워낙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퍼센테이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100일 때 10%는 10인데 1000일 때 5%는 50이에요. 그러면 퍼센트는 반으로 떨어졌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훨씬 더 많은 재화가 창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질을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시진핑도 GDP 가지고 자꾸 중국 경제를 논하지 마라. GDP 무망론. GDP라는 게 숫자적으로 얼마를 하면 뭐 이런 게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부터 중속 성장 시대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거와 같이 10% 뭐 9.8%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6% 이렇게 했는데 6% 너무 적죠.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마오빠 8%를 지키자. 막 이러다가 마올리오 6% 지키자. 그러다가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5% 내외. 작년에 5.2% 성장한 걸로 나오잖아요. 이 퍼센테이지는 줄었지만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이 양이.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에서 수치로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 내용을 볼 때는 되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세 가지를 보죠. 특히 중국 경제는 그게 더 심한데 내수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둘째, 투자. 고정자산 투자에 어떻게 하고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국가 주도형 투자도 있고 또 민간 주도형 투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 중국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니까. 자, 이 세 가지의 성분이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내수 같은 경우는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60% 가깝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에요. 지금은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40%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게 상쇄를 해야 되잖아요. 상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안 되면은 정부 주도형 투자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를 합니다. 사실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경제는 이렇게 회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민간 투자는 잘 안 돼요. 소비도 마이너스로 가고 거기다 잘 아시는 부동산이 꽉 묶여 있으니까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내수가 진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중국에서 연관 산업이 제일 강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 지어놓으면 그 안에 내장재, 콘크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관 산업들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럼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가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싱크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못 팔잖아. 카페트 깔아야 되는데 카페트 회사도 안 되는 거예요. 전선줄 전구 만드는 회사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수가 어려워졌고 그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성으로 가는 거예요. 내수가 중국 경기를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투자 안 되죠. 수출도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 무슨 물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특히 미국이 제일 많이 사주는데 미국의 관세 트럼프 때 25%로 올려놓은 관세를 바이든이 내려준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내가 60%까지 올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바라보면 이게 회복될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지표의 내용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경기가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 이걸 바라보는 선행 지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행 지표가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이 부분은 이 산업이 풀릴 거야. 그러면서 구매를 많이 하면 이게 경기를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걸 되게 50을 넘어야 돼. 그러면 경기가 회복된 걸로 보는데 계속 50을 못 넘고 있어. 구매자 관리 지수가. 그럼 소비자 지수도 마찬가지죠.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소비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을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 그 내부에서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떨렁 들어갔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럼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도 나서서 우리가 앞으로 개혁 개방을 계속할 거고 이런 조치들을 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라.
우리한테 투자하는 기업들은 중국 국내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내국인 대우를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반간첩법 이런 걸 또 만드는 거예요. 대외관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중국 국가 이익을 위해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그럼 중국 국가 이익에 위해되는 행위가 뭐지? 규정이 없어요. 그건 중국 당국이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꺼리게 되죠. 요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러면 어휴 무서워서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불편하게 하잖아 상대방을. 그러면 가겠냐고요. 저같이 전공하는 사람들도 가기가 꺼려진단 말이죠. 왜? 불편하니까. 우리도 자료 수집하러 가야 되고 거기 원래 아는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중국을 비방한다. 이러면 억류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 중국은 자신들의 우군을 잃는 거예요. 시스템을 조금은 완화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경제가 좋고 민생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일반 사람들은 아우 나 옛날부터 잘 사는 거야. 옛날에 내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지금 차 타고 다니잖아. 완전히 조그만 집에 살았는데 지금 집도 분배받고 또 내가 돈 벌어서 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괜찮아졌단 말이죠. 근데 중국도 지금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일정 부분 경쟁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도 98년에 상품화를 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다 분배받았으니까 비슷비슷한 집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 상해 이런 데 옛날에도 가면 2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한 300억 이렇게 해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300억짜리 집이 있지? 이런 극심한 빈부 차이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책도 이건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런 거니까 사회주의성에 비춰보면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거는 사회주의의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시진핑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판빙빙이라는 사람이 벌금을 1,500억을 이중 계약 이것 때문에 받았는데 6일 만에 갚았잖아요. 북경의 아파트 몇 채 팔아서 갚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뭘 해가지고 아파트를 몇 개 파니까 1,몇백억이 그냥 갚아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연예인들이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반 백성들과 괴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소위 공리주의 원칙에 굉장히 벗어난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시진핑이 추구하는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게 그건 마오쩌둥 때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빈곤의 평등이 됐던 건데 시진핑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시 당이 나서서 재분배를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재분배라는 거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걸 뺏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경제에서 돈 벌으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벌었다고 뺏어갖고 다시 주면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를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더 많은 부를 가져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 그걸 얘기했을 때 팬데믹을 만났고 봉쇄가 됐고 팬데믹 때문에 국제 경기가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소위 리오프닝 정책을 세게 했는데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올해에도 야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중국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세계도 하고 있는 거고 개선이 안 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미 거기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도 안 되겠다. 그게 잘 아시는 탈중국이에요. 근데 워낙 대기업들 뭐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데는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중국이 좋은 건 아니죠. 다만 여전히 시장 가치는 있고 중국의 정책 전환에 의해서 개선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메커니즘을 계속 끌고 가면 이거는 어쩌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 불안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요새 나오는 게 이제 잃어버린 30년, 일본 같은. 근데 일본은 잘 나가다가나 잃어버렸지. 중국은 뭐 언제 일본같이 선진국 갔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소득 12,800불인데 이제 중진국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만나니까 이게 제대로 못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인구와 사회적 자원들이 소위 저임을 제공하면서 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인구 보너스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잘 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기술 관리 이런 걸로 넘어가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거든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데가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국가로 인정을 못 받지만 대만이고, 아르헨티나 굉장히 잘 나갔죠. 중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았고, 아시아에서는 옛날에 필리핀이 제일 잘 나갔어요. 미 대사관 필리핀이 지어줬었어요. 우리가 파키스탄 제철 공장을 견학을 갔었어요. 지금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제철 공장이 있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걸 뚫고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고민이죠. 그러면 뭐야, 지금 우리 위대한 공산당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왔는데 이 대목에서 주저앉아?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이 잘 못하네. 위기관리 능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중국이 해결할 방법이 있죠. 더 세게 누르거나 조금 유연하게 정책 전환을 하거나 이 기로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거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연계성이. 중국은 러시아가 붙어 있고 아시아 대륙에 딱 같이 있잖아요. 40여 개 아시아 국가들하고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생산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미국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바다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양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달러 인덱스, 달러 패권이에요. 또 하나가 강력한 해상 군사력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죠. 국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주고 그 보호의 피를 달러로 우리한테 맡겨라. 이게 미국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두 가지 시스템에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됐냐 하면 사이버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달러 패권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있었죠.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외환보유고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급하면 찍어내면 되니까. 물론 이제 미 하원에서 함부로 못 찍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옛날같이 양적 완화나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자, 중국도 우리도 미국같이 세계적 국가가 되려면 인민폐를 국제화폐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바로 인민폐 국제화예요. 도전했죠. 그 다음에 해상군사력? 아니 왜 미국만 그래? 태평양이 저렇게 넓은데.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진핑이 오바마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태평양은 미중 두 나라를 품을 만큼 넓다. 왜 너 혼자서 그걸 다 가지고 움직이냐. 그래서 해군력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세 개의 성능은 둘째치고 세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전 세계에 26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었고 그중에 11개를 미국이 운영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항공모함 2개 있는데도 드물어요. 러시아 같은 데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갖고 있었죠. 이제 위성 국가들이 갖고 있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중국이 사왔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게 첫 번째 항공모함을 그걸 개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해상 카지노 센터 만들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산동함, 요령함, 그 다음에 이번에 복건함 이렇게 세 번째를 만들어서 내년에 전력화하겠다. 2049년까지 10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대양 해군 계획이에요. 미국이 11개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성능의 차이는 많아. 미국이 볼 때는 달러 패권과 해상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버 공간은 뭘 가지고 하는 거죠? AI에 갖고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 패권이나 해상 군사력은 워낙 미국이 기존에 이걸 갖고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쫓아가는 거고, 사이버는 지금 가지고 경쟁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 기술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 미국은 지금도 계속 설계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요. 미국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조가 안 되는 거야. 제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도 삼성 여기다 공장 만들어, 대만 TSMC 여기다 공장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터리도 거기서 만들지 말고 여기 가져와가지고 우리 IRA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하는
그리고 우리와 관계 있는 광물만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국은 제조 능력에서 세계 최강이잖아요. 여기에 AI 이런 기술이 더해지면 이건 미국을 능가할 수 있겠다라고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시절부터 기술 패권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도 들어와서 똑같아요.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죠. 트럼프는 혼자 했지만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동맹과 함께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이 규범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 규범을 제시하고 따르지 않는 국가는 제어하자. 이게 공급망 재편 협의에서 중국을 제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잘 아시는 IPEF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들어가 있고 뭐 일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AI마저 현대화가 되고 고급화가 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나노 이하 반도체 공급 금지. 그런데 중국이 이미 많이 따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는 중국계 세계 최강이에요. 컴퓨터 기술, 로봇 이런 거 세계 최강이죠. 중국이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야. 반도체가 있어야 AI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칩4 이거 만드는 거죠.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능력을 가지고 하겠다. 이게 꼭 중국을 견제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자기네가 좋으려고 하는 건지 하여간 그건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어쨌든 제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돼요. 배터리도 디스플레이. 김정은 집무실에도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유심히 보셨으면 우리 한국산 모 업체 디스플레이가 딱 브라운관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한국 조선이 또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멀크선이라고 하는 일반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특수선을 한국이 굉장히 잘 만든다. 쇠빙선이라든가 얼음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시추선 이런 거를 한국이 잘하고 있단 말이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런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국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미국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이런데 한국이 이제 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관계가 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무역구조상 우리가 많이 수출했던 게 중간재들이란 말이에요. 한국계 가가지고 거기서 완성이 돼서 이제 수출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계 잘 안 들어오잖아요. 물류 이동이 안 되고 제약이 있으니까.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대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엄청 썼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수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거 쓰다 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네, 가성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안 찾는 거지.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와도 고급 화장품을 안 쓰잖아요. 무슨 땡땡영 뭐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야. 싼 거.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상이에요. 한국의 대중교역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는 거예요. 야, 그걸 옛날처럼 다시 돌려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가지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도 수출하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우리 기업들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다. 그럼 변한다. 2000년에 한중 무역 품목과 2020년 무역 품목, 10대 무역 품목을 보면 한 5개가 바뀌어 있어요. 누가 바꾸라고 그래서 바꾼 게 아니잖아. 그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중국과. 막 그러다 안 되잖아요.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면 중국에 뭐가 들어가든지 하여간 40%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디커플링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디리스킹이에요. 위험 부분만 관리하자. 쓰긴 쓰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리커플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걸 통해서 커플링을 새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딱 끊고 뭐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다르죠. 개혁개발하고 나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중간 텀에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중국은 꿋꿋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WTO 체제에 2001년에 가입을 했어요. 중국은 WTO 체제의 최대 수혜자예요.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국제시장에다가 수출품을 계속 공급했고 그러면 달러를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달러를 많이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안전했던 거죠. 그래서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G2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 2008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금융회의가 열렸고 호진타워와 오바마가 만나서 앞으로 이 지구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 두 나라가 해결을 해야겠다. 그게 그룹 오브 투예요. 중국과 미국의 시대, 미국과 중국의 시대. 중국은 이제 그때부터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성과를 얻었으니까 우리만의 모델 이런 걸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시진핑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성을 강조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 그런 흐름 속에서 자란 친구들이 요새 MZ세대예요. 잘 나가던 중국 때 옛날에 막 못 사던 중국이 아니고 잘 나가던 중국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개혁개방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빠링호 80년대 이후 출생 조링호 90년대 후반 출생 지금 MZ세대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잘 나가던 시절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중화민족이 세계적 민족이고 우리는 매우 잘난 조상을 뒀었고 세계적 강대국이었다. 그럼 옛날에 지리상의 발견이 안 돼 있고 국제 규류가 없어서 그랬지만 어쨌든 30%대의 물자를 생산을 했으니까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1978년에 개혁개방하면서 세계적 국가 중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주의, 우리도 이제 세계적 국가로 나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행에 딱 옮기는 것이 시진핑이에요.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팬데믹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하고 달랐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봉쇄 정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파트 옆동도 못 가게 하고 그럼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죠.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왜 우리만 이럴까? 그러다가 민생의 문제와 딱 걸리고 취업도 못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직장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불만이 살살살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급기야 샹하이에 있는 봉쇄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고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고 그걸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백지 시위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왜 백지를 했겠어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여기다 뭘 쓰면 잡혀가니까. 갑자기 젊은 세대가 우리 지금 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이걸 쭉 겪으면서 중국적 방식의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세대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SNS에도 능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도 있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의 통제 시스템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불만이 많아. 그런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안에서 굶고 있다. 그러면 골마 터지면 분출이 될 수 있잖아요. 장저민이 사망하고 나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고 리커창이 사망했을 때 추모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도 불만 표출로 흐를까봐 막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시진핑의 지지자였었던 MZ세대가 이제 감시자로 돌아선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자국 중심의 시스템을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국 가보시면 얼마나 불편해요. 택시도 못 잡아요. QR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 페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은행에 구좌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한테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외국 나가면 아니 여기는 왜 이런 게 없어? 우리는 이거 찍으면 다 되는데 이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못 따르고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런 것도 안 돼 있냐. 그리고 상대를 폄하하고 여러분들 일본 이런 데 가시면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일본이 낙후된 사회입니까? 대만 이런 데 가도 현금 많이 쓰고 카드 써요. 카드 쓴다고 낙후된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우월주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원래 뭐 옛날부터 잘난 조상을 뒀고 많은 문화가 와서 중국에 동화되고 이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막 하면 그게 스스로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중국 스탠다드를 가져와서 자꾸 그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 침탈에 시달리면서 굉장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다라는 생각,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중국이라는 데가 중원이라는 데가 있었고 다 오랑캐예요. 우리는 동쪽 오랑캐라고 해서 동이족 그랬잖아요. 북쪽 오랑캐 북적, 남쪽 오랑캐 남만, 서쪽 오랑캐 서융. 그러니까 자기네 빼고는 다 오랑캐예요. 그게 오랑캐이, 오랑캐만, 오랑캐융, 오랑캐적이에요. 다 오랑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이런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시아의 문명 대국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아편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죠. 그러고 나서 침탈의 와중에서 전제 정치를 타파하고 손중산이라는 분이 신해혁명을 성공했고 그런데도 혼란에 빠지고 마치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니까 공산주의 국제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상해에서 창당이 되고 28년간 지하투쟁을 거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적 국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죠. 아편전쟁 겪기 이전에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데 주저함이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찰이 되는 거죠. 한복, 또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모노도 자기네 거에서 나왔다고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거는 문명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옷을 입는 거죠.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입고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입고 중국 사람은 중국식으로 입는 건 문화예요. 복식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동일시하는 거야. 야, 그 옷 우리 거야. 그래서 뭐? 그 다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자신들에 의해서 어필이 안 되는데 특히 옆에서 보니까 늘 자기가 압박하고 어쩌면 속국으로 생각하는 한국. 여기는 뭐 한류, BTS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시도 있고 왜 우리를 안 알아주냐는 피해의식도 있고 이런 게 투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 각지에서 자꾸 벌어지니까 중국적 사유를 자꾸 강요하는 현상이 그렇지 않아도 보편 가치로 성장한 민주, 자유, 개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민폐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중국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국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흐름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국제를 같이 호흡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게 최고, 우리 걸 따라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좀 더 가야 해결이 되는 거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란을 겪었던 국가고 통일왕조가 아니면 제후국끼리 경쟁을 하던 국가예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던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란에 시달리다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잡아떼죠. 아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절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족성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 형성이 된 것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 세계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금 이제 뭐 배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는 것 같다. 우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게 훨씬 강하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 이런 게 당연히 뭐 서방보다는 있지만 아까 신해혁명 일으킨 손중산 선생이 그랬어요. 중국인들은 이판산사 그런 거예요. 그 흩어진 모래알 같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주의 운동들은 잘해요. 근데 서로 희생을 하고 공동체, 몸을 부닥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한중 관계는 북한 때문에 이제 뭐 사드 배치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가 강화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말을 잘 듣지 않는 나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BTS가 6.25 때 희생한 미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엄청 반발하는 거예요. 인민군 얘기는 왜 안 하느냐.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인민군은 불법으로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만주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북한 영토에 와서 남북이 전쟁을 하는데 불법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 침략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인민해방군의 희생을 얘기합니까? 역사의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한미동맹이 가까워지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니까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시각이야, 당국에. 이거를 보니까 한국은 우리말 안 듣고 그리고 자기네가 훨씬 큰 나라인데 한국이 뭘 하면은 세계가 난린 거예요. 뭐 영화, 오징어 게임, 도깨비 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해나가는 거죠. 중국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네가 뭐 만들고 공자라는 대형 영화도 만들고 막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잘. 근데 한국 거는 먹힌단 말이에요. 유니크하게. 그런 거에 제일 밝은 친구들이 MZ세대잖아요. 우리 거는 잘 안 알아주는데 한국 거는 많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일종의 질시, 질투, 반발 이런 게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가보시면 알지만 사이트들이 버젓이 있고 자기네가 인기 투표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조회수가 나오고 그래요. 특정 OTT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인데 그거를 불법으로 갖다 막 올려서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반성도 하죠. 한국은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못 만들지? 라고 반성도 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런 컨텐츠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21세기에 아이콘화되어 있는 한류에 대해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보죠. 우리는 도깨비를 수출한 적이 없고 기생충을 수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평점 매기는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왜 저러지? 그럼 싹 없애면 되지 않나? 사실 그것도 다 작전이죠. 그렇게 보게 해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한 구매 욕구도 생기고, 그죠? 그거를 기반으로 한 또 경제적인 흐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중국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피를 지불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인기가 있다. 다 좋아하고 즐겨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바라봐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국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한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라는 생각을 원래 정치권에서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게 확산이 되면서 일반화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화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경제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국민 감정이 나빠지는 거죠. 중국은 사사건건 우리가 뭐가 하면 과도한 요구와 맞지도 않는 자기중심적인 흐름을 우리한테 강요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은 중국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으면서 미국 편에 서서 또는 일본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서로 국민 감정이 나쁘다는 거를 양측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부터 잘 안 돼요. 중국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국민 감정이 악화돼서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건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고 언론 때문에 그렇다.
이러고 서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지났어요. 이거는 현실 문제로 인식을 하고 양측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 중국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중국 안 가. 왜?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옆 나라를 그렇게 하면은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있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한중이 양측이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꾸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는 놔두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해봐야 뭐하냐. 그럼 양측이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중국 공부를 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통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0년에 사회 신용평가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제대로 안 갚았고 교통법규를 심하게 위반했고 점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신용평가 점수가. 그래서 당신은 해외여행은 당분간 못 가. 또는 5성급 호텔에서 못 자. 이런 거를 다 통제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효도법도 있어요. 효도 왜 안 해? 판사가 너 1년에 한 번 이상 꼭 찾아가야 되고. 이게 지금 무슨 시스템이냐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구르 같은 데가 계속 문제가 되죠. 위구르에 있는 차들은 전부 위성 항법 장치를 달게 돼 있어요. 어디를 움직이는지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GPS도 못 믿겠다고 그래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법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달아가지고 위구르에 있는 차들은 다 감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이런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여기 다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원래 중국은 소유권을 가지고 통제를 하죠. 토지를 안 나눠주잖아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고 사용권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통제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중국은 계속 쓰고 있다. 과연 이게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도 저게 통용이 될까에 대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표하고 있지만 중국은 당신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14억이고 선수들을 잘 육성을 하면 분명히 잘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되죠. 한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구 광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정책을 가지고 축구가 굴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신경 쓰는 나라는 다 잘 해야죠. 중국도 그 전에 2만 개 학교를 세워서 축구인들을 양성을 하고 또 해외 유명 선수들을 데려오고 유명 감독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축구를 좀 흥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변이 넓지 않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한 자녀 갖기를 1979년부터 했다가 2015년경에 물러나갖고 지금은 뭐 두 자녀, 다자녀도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됐는데 애 하나 낳는데 축구시키기 굉장히 어렵죠. 성공 확률도 그렇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정부의 의지와 정책과 욕심과는 별개로 축구가 산업으로서도 그렇고 스포츠로서도 중국에 크게 뿌리를 못 내린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무대 성적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들인 돈과 비용, 자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효과가 미미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중국은 불문법 사회예요.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바로 관시라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물론 이제 뭐 기본 법은 있지만 모든 것들이 법치보다는 인치,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구조가 됐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관시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베트남 같은 데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핵심 주체가 공산당이란 말이죠. 관시마저 공산당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쪽 인사들과 관계, 연결고리가 생겨야 뭘 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전부 당이 관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회장도 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서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독자성, 창조성,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말살될 수밖에 없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인데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듯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해서 성적이 좋으면 상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보편적으로 당이 통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권력을 분배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다른 데보다 훨씬 심하게 뿌리 박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당이 통치하는 사회고, 당이 바로 국가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당국 체제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당 중심 정치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의 후광을 얻고 있어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 예전에 단직 사회랑 비슷한 거죠. 애초부터 약간 불공정 경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올라가면 안 놓고 싶잖아요. 다른 세력들이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부패해지고 국가가 활력을 잃고 고인물이 되고 권력이 썩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이 움직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위로부터 아래로의 문화예요. 상명하달 문화. 시민사회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개혁개방이라는 걸 1978년에 했고, 그때는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약간 긁어준 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SNS도 있고 해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이 계속 자기들한테 강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원이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성,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당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원이 되기 위한 시험도 봐야 되고 심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전에는 혁명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막 이런 걸 많이 따졌죠. 지금도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고, 학교 같은 데서 심사를 받아서 당원으로 남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산당 입당하기 전에는 공청단이라는, 공산주의 청년단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중국 사회주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당원이 되고, 경쟁률이 그래도 2대1이 넘어요. 당원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심사도 받고 집안도 봐야 되고, 속된 말로 반동의 자식은 안 되는 거지. 공산당이 심사하는 거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이외에 전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산당 천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재화의 분배를 책임지고 있는 게 공산당이다. 아니 무슨 국가를 당이 통치해? 당이 정부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 하겠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 7명, 그 중에 서열 2위가 국무원 총리가 된다. 26개의 부와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국방부, 교육부 이런 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공무원 총리지만 당적으로 가면 정치국 상무위원이란 말이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게 있어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우리 국회의장에 해당해요. 역시 뭐예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치협상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재헌국회 역할을 했던, 여기도
당 서열 4위가 맡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의 핵심 인물들이 정치의 핵심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보통 이제 시스템을 얘기할 때 당, 정, 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은 원래 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정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하니까 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군대도 시진핑의 직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주석이란 말이죠. 군사위원회. 그러니까 당 정군을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다 누가 하고 있어요? 당이 하고 있다. 국가 제어 시스템을 나타내는 말이 이당 영정. 당이 정치를 영도하고, 이당 대정. 당이 정부를 대신하고, 당 지휘창. 당이 군사력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정부도 대신하고 정치도 대신하고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실체다. 중국 정치 교과서를 탁 피면 다당 협력제다 이런 게 나와요. 중국에도 당이 여러 개 있어요. 공산당과 협력하는 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혼자서 전체 중국을 다 통제하는, 저 위에 당 중앙에서부터 저 밑에 우리의 면에 해당하는 향까지 전부 공산당 시스템이 다 자리 잡고 있다. 여전히 당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군대마저도.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총서기가 되는데, 그럼 고전 5년 동안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들어간 젊은 두 사람이 하나가 시진핑이고 하나가 리커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시진핑은 그 다음에 총서기, 리커창은 총리로 돼 있던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5년마다 이제 당대회를 열어서 2번을 하는데, 첫 번째 멤버들은 그 전에 하던 사람들이 짜놔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도 이때는 내 세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할 때야말로 이제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리는 내가 싸워서 얻은 자리죠. 그런데 18차 당대회 때도 그 전임 후진타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반부패 투쟁을 내세우죠. 일단 국민들에게는 사회 정화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2017년에 19차 당대회가 돼서야 비로소 완전한 시진핑 인맥을 구축을 하게 돼요. 시자준이라고 그래. 시진핑 사단. 원래대로 하면 2번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내가 투쟁해서 얻은 자리고, 그전에는 후진타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9차 당대회 때가 돼서야 비로소 내가 하는 거예요. 정적도 다 제거했죠. 네 사람 가지고 한 번 더 하겠다고 한 게 지금 20차 당대회에서 해서 사면임에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관례니까. 그거는 공산당이 결정할 일이고, 시진핑이 잘하면 한 번 더 하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하면 당신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강압적으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고 그러면 지지를 못 받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통용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덩샤오핑에 의해서 개혁 개방이라는 거를 해봤고 느슨해진 권위주의의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발전한 것도 알잖아요. 시주석 들어오고 나서 어려워진 것 같아? 근데 개선이 안 돼. 5년이 지났는데도. 또 한다 그래? 그럼 반발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시진핑이 잘 알고 있죠. 한 번 더 하려면 이 사회를 어떻게든지 지지를 받는 정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변할 건지. 대나무가 꺾어지면은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조정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탄력성 있게 공산당이 구축하느냐. 그게 시진핑 정권의 연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중국이랑 했더니 쟤네 민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은 중국과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경제위기, 사회위기와 다 연관이 돼서 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권력이 집중이 되면 우리만의 세계를 자꾸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공산당은 중국에서 유일한 재화의 집행자예요. 사실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개혁개방하면서 하는 게 사용권만 매매하는 거고 토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국유자산관리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개혁개방을 하면서 민영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잘 아시는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사회주의의 당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는 사회주의성을 해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 공동부요 이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따로 놀려고 그러면 사회가 당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게임에 미쳤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고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게임이 그 다음 버전이 어떻게 나오고 그 회사 말을 듣는 거지. 알리바바의 마윈이 엔트그룹이라는 새로운 핀테크를 하려고 그러다가 야 그건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럼 왜 그러겠어요? 사상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사회주의의 경직성,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니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훨씬 잘 될 텐데 이거하고 갭이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된 중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최고 집행자가 시진핑이기 때문에 시진핑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